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 주간 경향의 이한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어요. 채널A가 조건부 재승인이 됐다고요? 네, 그 TV조선이랑 채널A 두 방송 모두 오늘 방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을 했는데요. 말이 조건부 재승인이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원래 재승인 기준 점수가 650점인데, 네. TV조선은 653점, 채널A는 662점으로 사실상 재승인 점수는 넘겼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제 보류가 됐는데 그 이유가 TV조선의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실현 부분에서 절반의 점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고, 채널A 같은 경우는 이런 논란은 없었는데, 최근 법조 담당 기자의 이제 취재 윤리 위반이랑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언론과 검찰에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재승인에 이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고요.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게 처음은 아니고요. 이제 3년 전에 2017년 종편 재승인 때도 그때 당시에 방통위가 이제 법정 제재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켜라. 그리고 콘텐츠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다양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해라.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세웠었습니다. 네. 방금 나온 뉴스인데도 잘하시네요. 예. 근데 심의위원이라고 하나요?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졌었잖아요. 그랬다 다시 열린 거잖아요. 네네. 그분의 의미는 뭡니까? 왜 빠지셨다가 그랬던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좀 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원래 준비한 거 이야기해보죠. 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미래통합당 당권을 두고 또 4분이 가셔야 되고 있다고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위기를 수습할 적임자라는 의견과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와 심재철 권한대행은 김 전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태흠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은 더 이상 외부인 손에 맡기지 말고 조기 전당대회로 당 지도부를 서둘러서 선출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오늘 오후에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미 통합당 내부에서 한 차례 의견 차이를 빚었던 이른바 사전투표 조작설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지금 당권 얘기하다가 또 이제 조작됐다, 투표가. 네. 예. 아직도 이러면 안 될 텐데요. 국민들이 혼을 좀 냈는데, 아직도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근데 미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이런 당에 관심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 문제를 두고 통합당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즉 통합당,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나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솔직히 말해서 그 당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전 위원장은 이제 당내에 지금 이렇게 의견이 있는 상황을 두고 원래 그 당이 좀 그렇다. 2012년에도 내가 겪어봤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발언으로 김종인 비대위 카드가 아예 불발됐다고 하기엔 좀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김 전 위원장이 이제 선거 때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는데요. 이때 선임될 때도 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계속 요청을 하자 총선을 2주 앞두고 이제 수락한 바가 있어서 카드가 아예 불발됐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항상 모시러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네. 예.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에서 최소 표차였죠. 미추홀 어디였죠? 미추홀. 네. 여기가 171표 차이로 낙선이 됐죠. 네. 후보 이름이 뭐죠? 남영희 민주당 후보고요. 예, 제가 아는 게 없어갖고. 원래 100표 안짝으로 차이가 나야지 재검표하게 돼 있는데. 네. 171표인데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네, 가능합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 측 캠프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재검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 요청을 했고, 네.
네. 그럼 해주게 돼 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재검표가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20대 총선에서도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에게 26표 차이로 낙선하면서 재검표와 당선 무효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통합당 쪽에서도 그 의혹만 제기할 게 아니고 네. 재검표를 하자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의혹의 그 차원이 재검표가 아니고 애초에 조작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네, 조작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재검표라기보다는 부정선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끝까지 파헤쳐서 네. 고소고발하시고 끝까지 한번 해갖고 그런 모습도 국민들에게 더 보여주시는 것도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로 판명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참. 자, 열린민주당은요, 최강욱 당선인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어요. 네, 열린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총 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했는데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열고 그중에 한 명인 최강욱 당선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최 비대위원장은 뭐 어깨가 무겁다, 최선을 다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고요. 이날 회의에서는 이근식 대표와 정봉주, 손혜원 최고위원이 참석했는데 최고위는 비대위원회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미련한 싶단하네요. 네. 네. 정봉주 의원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반잠적이라고 하던데 좀 많이 추스르시고 다시 그 좋은 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까 박주민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보죠. 국회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그 2차 추경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그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100% 지급안 네. 이걸 주장을 했죠? 네,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니다. 복지대책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합리적인 정책이 안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다. 이제는 여야가 선거 때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면서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에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정부를 압박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통합당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와 민주당과 견해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상 정부도 국회가 이제 증액을 결정하면 이걸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요. 네, 사실상 통합당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재원 통합당 의원이 싫어! 했어요. 네, 오늘 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요. 김재원 의원이 추경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뭐 소득 상위 30%까지 이제 100만 원 주는 것은 경제력을 살리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국가 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정부 안에는 동의를 하지만 나라의 빚을 늘려서 뭐 상위 30%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민주당의 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김 의원의 발언이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에서 이제 전 국민의 50만 원 재난 지원금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과 상충된 것으로 이제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요 코로나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국고 차원이 아니고 뭐 나라 돈이 얼마 있고 이걸 챙겨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 문제가 아닌 게 국민들이 무너지고 나면은 나라 돈이 얼마 있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었죠. 김성애 후보가 했던 얘기가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건 결정해야 될 문제다. 나라가 빚을 질 것인가? 국민이 빚을 질 것인가? 네. 이 둘 중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민에게 빚을 주느니 나라가 좀 떠안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좋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제 중앙대책본부 체제를 꾸리자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 방금 하셨는데요. 이렇게 경제중대본 체제에는 그만큼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3차 세계대전 또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경제 위기가 끝날 때까지 위기관리, 일자리 보호, 기업 보호 등의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주길 바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회의가 있는데요. 이것과 별개로 경제부총리가 챙기는 경제부처 합동 회의체를 꾸리라고 한 것입니다. 또 대통령은 이제 방역의 성과가 좀 났으니까 이거를 경제로 연결짓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경제 회복의 시간을 앞당기겠다. 경제에서도 전 세계에 위기 극복의 저력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사건 사고로 넘어가 볼게요. 광화문 집회에서 그 집회 많이 하고 그러셔가지고 네. 구속이 되셨죠. 험한 말씀 많이 하셔갖고 그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오늘 석방되셨어요. 근데 네. 집회 참가하지 않은 조건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전 목사가 오늘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오늘 오후에 석방됐는데요. 구속된 지 56일 만입니다. 그동안 전 목사는 급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 석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재판부는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 원 그리고 주거지에만 머무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보증금은 이거 내고 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판단 이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 집회 참가하면 5천만 원 못 받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어기는 거니까. 근데 네. 참가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5천만 원은 돈도 아니라던데. 그렇습니다.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네, 전 목사가 오늘 구치소 나와서 취재진들에게 저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허락하기 전까지 집회를 자제하겠다라고 말했고요. 또 나를 여기에 집어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험한 말은 안 하셨어요? 막말 이런 거?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좋네요. 한 연예기획서 대표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어요. 이거 언제 사건입니까 이게? 네, 이게 좀 된 사건인데요. 얼마나 됐어요? 사건 자체는 지난해 12월에 발생했습니다. 거의 반년 후에? 네, 그렇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된 사건이고요. 네.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이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술에 취한 전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강남경찰서는 그래서 1월 29일 날 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고요. A씨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정했는데 뒤늦게는 혐의 인정했고요. 이 사람은 이제 1990년대 데뷔했던 남성그룹 가수 출신이라고 하고요. A씨가 운영하던 회사에는 유명 가수와 배우, 방송인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불거질 당시에 크게 났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 나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이런 의심이 들어요. 연예인들 사건은 이렇게 좀 묵혀놨다가 때 되면 터뜨린 건 아닌가. 이거 되게 잘못한 건데 이거 당시에 팡 터뜨렸어야지 왜 지금 이렇게. 예. 아무튼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 맞죠, PD님? 예. 자, 그러면 우리 기자님 보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3부에서 뵙는 거죠, 기자님? PD님. 헷갈려 죽겠네. 예. PD님 뭐예요? 저기 물어보잖아. 예. 3부에서 뵙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네.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엉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가 남았대요. 네, 처음 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군에서 하극상 문제가 또 터졌죠. 경기도 육군부대에서 한 상병이요. 여군 중대장에게 야전삽을 휘둘렀습니다. 최근에 이런 군대 내에 문제 좀 터지고 있죠. 왜 이렇게 하극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걸까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번 또 터졌습니다. 하극상 사건이요. 육군 상병이 여성 중대장에게 폭력을 휘두른 거죠.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건은 경기도에 있는 55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네. 하극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을 삽으로 쳤기 때문에 네. 일단 이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것이고 하극상인이 아니냐에는 사건을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그 작업 중 가해 병사가 이제 임의로 작업을 그만뒀고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관을 이제 삽으로 폭행했다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하극상에 해당된다고 이제 보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상간 폭행이 가중 요소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하극상이냐 아니냐는 이게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요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다가 일명 작업을 하다가 아유 힘들어 나 안 해. 그랬는데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뭘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삽으로 폭행을 한 거죠. 야, 그러니까 면담 과정에서 이제 그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걸 봐서는 예. 장소로 이동해서 아마 이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럼 좀 더 그런데요. 욱해서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치 2주라는 걸 봐서는요. 예. 삽날로 이렇게 때리거나 했으면 이제 열상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군요. 2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열상이면은 뭐 3주 이 정도 나오는데 그렇죠. 예.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작정하고 때리는 것보다는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타박상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 해당 병사는 병력 통제가 너무 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 병력은 원래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병력 통제를 어떤 식으로 심하게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저희 이제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이유가 어쨌든 간에 네. 이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상병이 했던 작업이 사격장 방화지대 작전 작업. 이게 많이 어려운 작업일까요? 그렇진 않고요. 단순 업무 작업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작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아마 이제 여기가 예비군 부대이기 때문에요. 네. 그 병사들의 인력이 아마 이제 그 예비군 부대는 적습니다. 그렇죠. 몇 명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작업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불만은 토로될 수 있지만 불만을 이런 식으로 토로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네. 그 되게 기본 작업이에요. 풀 뽑고 흙으로 좀 쌓고 막 네. 이런 작업이었는데 병사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뭐 이런 예. 자, 그동안 하극상 사건은 대체로 병사들 사이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번 네. 사건의 경우는 그 장교, 그 중대장이면 대위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여성 장교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일단 병사들 사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폭행하는 것은 하극상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병 상호 간의 지휘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이것을 뭉뚱그려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병이 상병을 폭행했던 것은 하극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 수사 결과 해당 병사가 상대가 여군이란 이유로 정당한 지적이나 지시를 내렸음에도 깔보고 폭행을 저지른 거라면 이건 엄히 처벌을 해야 되고 네. 사실은 가중 요소도 저는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깔봤다면요. 만약에. 그렇죠. 예, 나쁜 예.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정당한 명령과 그러니까 이제 불법적인 명령이 아닌 이상,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일 경우에는 하급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불법적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한 명령을 어길 경우에 그것을 상급자의 그 지휘권을 반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또 그 전에 그 남성 부사관 하사관이라고 하나요? 남성 부사관이 남성 장교 상관이잖아요. 네. 남자끼리 성추행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수사 중인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연달아 터질까요? 이것도 사실상 뭐 이게 하극상이라고 정의를 이제 분명을 해야 하는데 예.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시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하극상인데 물론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하건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하건 간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겠죠. 네. 그러나 단순히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이것을 모두 몽뚱그려서 하극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군기를 잡겠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군대도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존재하는 복잡한 여러 가지 권력관계가 다 작동합니다. 성별 권력관계, 나이 권력관계 등이 군에서 엄연히 작동하고 있고 가령 남성 장교가 성추행 사건의 경우 나이가 더 많은 부사관이 초임 장교를 성추행한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을.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나이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죠. 권력관계에 기인하는 성폭력 문제를 무조건 하극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갑자기 군기 잡는다고 군에서 사건 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 기강 회의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강회의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군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하극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을 세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추세가 SNS를 통해서 동료들끼리 상관을 뒷담화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관 모욕죄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면전에 대고 예. 상관에게 욕하는 것보다는 예. 이제 옛날에는 뒷담화가 이 핸드폰 사용을 못하니까는 그냥 뒤에서 모여가 수근수근했으니까 그게 남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SNS는 글이 남으니까 그게 이제 유죄 증거로 끌어와서 이게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군요. 무너져서 하급자들이 상관을 상대로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들 불만 표출이 명시적으로 메신저나 이런 SNS에 남기 때문에 입건 건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아하. 그럼 그거에 연결해서 좀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또 이것도 네네. 터진 것 같아요. N번방 사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네네. 그 영상을 소지했던 N번방의 영상을 소지했던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조주빈 공범 중에는 이기아라는 현역 군인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현역 군인이 연루된 건 뭐예요?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군 복무 중에 연루가 된 거예요? 군 복무 중에 이제 이것을 한 거고요. 아하. 이기아는 상근 예비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PC도 마음대로 하고 이제 핸드폰도 밤새도록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출근 전까지. 네. 우리 군은 이제 일거 시간만 딱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9시 반까지. 그럼 이제 뭐 법에 따라서 엄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군은 사법 체계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네. 국방과의 공조가 좀 필요하고요. 범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국방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군인권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에 국방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네. 저희는 오늘 그 N번방과 관련된 지금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오늘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군사건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는 지금 뭐 신상공개를 이기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신상공개가 관련해서는 군사법체계에서는 입법이 불비된 상태입니다. 네네. 즉 경찰은 신상공개를 하기 위해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군은 그 절차법이 없어요. 사실상 이기아를 어떤 방식으로든 얼굴을 공개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네. 그 군사법 체계에서 이 같은 성범죄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향후에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국회에 바라는 점을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이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총선 끝나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얘기하신 김에 그 바라는 점,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윤일병 집방부터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네.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국회에서 가장 크게 쟁점화 됐던 것이 군인권 보호관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대를 그 통보 없이 방문 조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남기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대통령께서도 이걸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고 예. 또 실질적으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군인권 보호관제도 빨리 도입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20대 국회에서 그 미통당의 반대로 계속 발목이 잡혀 있었거든요. 네네네. 저 그렇기 시간이 다 때문에 돼서 예. 국회에서는 군인권 보호관제도 빨리 도입돼서 네. 인권 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부에 뵙겠습니다.